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진심을 담아내는 인터뷰 스튜디오, 여기는 담백입니다. 네, 요즘 KBS가 많이 어렵다 하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이게. 깔끔하죠? 아니, 깔끔한 게 아니라 뭐라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메뚜기 동생 사막이에요. 3, 2, 1. 아름다운 눈썹 문신을 해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제 눈썹에 용문신 해주더라니까요. 박병준 기자 역시 한번 인사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KBS 보도국 박병준입니다. 새까만 기름으로 뒤덮였던 바다는 보시는 것처럼 옛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혈증이 워낙 두텁게 쌓이다 보니 이 성인 남성들도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매일 뉴스로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처음 인사드리는데 제가 방송 기자인데 말을 못합니다. 어눌하고 항상 어리버리한데 기자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네. 가끔가다 인터뷰이들에게 훅 들어가는 질문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훅 들어가는 거 네. 좋습니다. 예. 자, 인터뷰 스튜디오 담백. 매주 한 분씩 특별한 손님을 이 새하얀 스튜디오에 모실 겁니다. 일상 이야기도 좋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인터뷰해 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출연자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 네. 또는 말이 앞뒤가 다르다 훅 잡아서 꼬치꼬치 캐묻겠습니다. 좋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인가요? 예, 그런 좋습니다. 역할을 네. 해보겠습니다. 약간 아이돌 나오는 프로그램 있죠? 아이돌 룸이나 이런 네. 느낌들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세요? 아이돌 나올까 봐요. 아, 예. 인터뷰 스튜디오 담백. 오늘의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하나 확실한 건 아이돌은 아니네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담백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이 누구신지 두 분은 모르고 계시고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느낌은 저 양봉장인가요? 저희가- 안상규 벌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출연자께서 직접 작성해 오신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이분이 누군지 한번 유추를 해보도록 할게요. 성격상 장점, 단점을 다 적어주셨는데 그중에 단점으로 욱한다, 불같은 성격이다, 격정적이다를 적어주셨거든요. 그냥 솔직 담백, 뒤끝 없다. 뭐 이렇게 구부러질지언정 차라리 직선으로 가는 게 낫다. 뭐 그런 단점입니다. 내 마음속 애창곡에 남진의 빈잔 적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들어볼 수 있나요? 초면에 예, 괜찮습니다. 네. 잘 못해도. 네. 잘 못하면 그걸 벗으실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끝까지 그걸 쓰고 하셔야 돼요. 박미균 씨 기억할 거야.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어리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무반주인데도 네. 아주 잘 소화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병준 기자는 어떤 부분을 보면 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알 것 같네요. 이미 우리 박병준 기자는 오늘 주인공이 누군지. 저는 왠지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진짜 남진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정말요? 네, 저는 벌써 설레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 아빠 만날 때보다 더 설레요 지금. 자, 그러면 인터뷰 스튜디오 담백을 찾아주신 첫 번째 손님 누구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짠! 안녕하십니까? 짠! 안녕하십니까? 박범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슨 죄를 졌습니까? 참 대응을 안 하려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나서라고 하는 뭘 나서요? 나서.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네, 의원님 오늘 가면을 쓰고 대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쓸만하셨어요? 저는 가면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귀엽게 할 줄 알았더니 저게 가면입니까? 걸통이지? 아, 그러니까요. 네. 양봉장에서 쓰는 줄. 체험 양봉 실습 뭐 이런 건 줄 알고
뭐 인생이 다 가면이죠. 뭐. 네. 아니 근데 저희 첫 회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바쁘신데 어떻게 나와주시게 되신 거예요? 담백이라는 일종의 명사 인터뷰 프로그램인데 네. 약간 예능을 좀 섞어서 또 정확히 시사적인 알고 것.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주 흔쾌형이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총선이 한 1년 반 정도 남으셨단 말이죠. 그쵸. 지금까지는 이제 중앙 정치에 집중을 하셨는데 네. 이제는 또 지역에 다시 얼굴을 알릴 때가 되신 것 같아갖고 이렇게 말하고 총선하고 있는 관계 거예요. 없어요. 네. 지금 총선 얘기도 나왔고요. 본인의 인지도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2016년 말에 그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위 네. 그때 이제 야당 측 간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뿜개란 말 들어보셨죠? 그쵸. 손 아나운서님. 좋게 봐주셔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본 뜻은 한데 잘 모르겠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국회의원이신데 박범건데 박범네 아쉽네요. 아유, 텔레비도 나온 것 같아. 배우? 아니야. 너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박붕계 오. 역시. 바꾼 게 아니에요, 바꾼 게. 유튜브나 SNS에서 뽕으시는 거 잘 많이 봐가지고. 박범계 번개나요? 박범계 의원님 우리 서구를 지고 박범계 의원 너무 똑똑하지? 너무 똑똑해? 저는 좋더라고. 모든 게 다 좋더라고. 많이 아시죠? 부럽습니다. 저보다 인지도가 훨씬 좋으시네요. 오,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요. 보고 요즘은 진짜 대세는 대세다. 역시 이게 뽕개의 힘이죠. 2016년이었어요. 네. 제가 그 청문회를 실제로 봤거든요. 아, 실시간으로 네. 보다가 뿜으시는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맞죠. 국정조사 청문회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고 청문회가 총 7차까지 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생방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시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청문회의 위원장은 아니고 김성태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님이 위원장이신데 잠시 이제 화장실 간다고 저보고 대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 그 자리를 앉았는데 신문에 앞서서 중요한 의사신문 답변을 마치고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이게 조사가 됐습니까? 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 감사가 그렇지만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한 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장재훈 의원님이 이 발언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7분간 발언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는 아마 2초 남겨놓고 네. 위원장님 이유 있습니다 해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좀 끄는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술을 발휘하는 속으로 틀림없이 그렇겠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저도 모르게 그냥 뿜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마이크는 좀 이렇게 치우면서 뿜어가지고 결례는 덜 범했어요. 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 감사가 그렇지만 들어보세요. 그거는 들어보세요. 한 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걸 답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끄세요. 잠깐만요, 장 의원님. 예,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 3, 2, 1 그 일로 좀 해명도 하시고 사과도 많이 하셨잖아요. 장재원 의원께서 그 다음 날인가 뭐 이렇게 좀 불만을 말씀하시길래 아니 내가 장재원 의원님 무시해서가 아니고 잘하시는데 예측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시길래 그게 좀 너무 웃긴다 해가지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사과도 드렸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신성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한 것을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막 그때 청문회가 나오는 증인들마다 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아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셨는데 네. 사회를 보는 사람이 그냥 뿜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카타르시스, 청량제 같은 그런 이미지로 남았다고 그래요. 제 말이 아닙니다. 네. 안 그랬으면 저 벌써 정치 인생 끝났죠. 보는 사람들이 시원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뿜개라는 저 별명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아니 어디 그러면 다니거나 하면 한번 뿜어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까? 있죠. 그 다음 해인가 경기도에서 어느 중학생들이 단체로 국회 견학을 왔는데 그 저를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서 뿜개 형, 뿜어봐. 뿜개 형, 뿜어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정말 뿜어주시나요? 아니 근데 뿜어줄 수는 없지만 네. 얘들아 다음에 보여줄게. 뭐 이렇게. 이게 정치인들한테는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예, 중요한데 사실 저 때를 이제 사람들은 뿜개점이라고 부르잖아요. 들어보셨죠? 예, 임계점에 비유되는. 네. 그렇죠. 뿜개점이라고 해서 이제 의원님의 그 인지도가 확 올라갔는데 박뿜개로 표가 좀 늘어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뿜개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제 제 인생이 이게 갈리는데 뿜개 이후의 지명도는 꽤 높아져가지고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도 제가 당대표로 출마도 하고 했었는데 국민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을 해 네네. 오셨었잖아요.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2등을 했던 게 가장 기뻤던 일이다라고 적어 주셨었어요. 네네네. 도대체 몇 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길래 가장 기뻤던 일인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한 게 6월 달이에요. 네. 그 당시 이제 거론되는 예상 후보들이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6, 7등 정도 하면 참 더 바랄 게 없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내부 조사에서 4등이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가 너무 흥분했는데 그 뒤에 공식적으로 언론사가 하는 여론조사에서 3등 혹은 4등이 나오다가 2등짜리가 나왔어요. 공개적인 여론조사입니다. 굉장히 고보가 됐었죠. 네. 그래서 컷오프 통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민주당 차기 2년을 이끌어갈 당대표 후보로 당내 최다선인 7선의 이해찬 의원과 4선의 김진표,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420명 가운데 투표자는 405명. 이종걸, 최재성, 이인영, 박범계, 김두관 의원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되게 실망 많이 하셨겠어요. 아니요, 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정치인 박범계가 또 대전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 집권당의 전당대회에서 내가 국민들께 또 대전 시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서운하거나 실망스럽진 않았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충청권의 그 유망 정치인들이 공백인 상황에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오르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런 행보들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것도 절반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하시네.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어떤 그 담대한 꿈, 어떤 도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충청인들이 저는 굉장히 기질적으로 현명한 기질이 있다고 봐요. 그것을 뭐 외부 지역에서는 밋밋하다,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희화하지만 첨예한 갈등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이 지금 사회에서 충청이 일정한 역할론을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충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충청인들의 역할론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떤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은 저는 필요하고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꿈은 어떤 거세요? 이 꿈의 최종 목표. 꿈을 함부로 얘기하면은 그 꿈이 아니고 이제 현실이 되니까 말을 해야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꿈을 좀 꾸겠습니다. 큰 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큰 꿈을 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큰 꿈이라고는 안 했고 그냥 꿈을 꾼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모두 그 꿈이 뭐냐고 오늘 네. 박병준 같은 기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뭔가 하나 네. 헤드라인 크게 걸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정치를 하는 사람의 꿈은 대개는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그래서 생각하는 그러한 일에 제가 자격이 있는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게 문제지 꿈은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하십니다. 하나의 지금 이거 표정이네요. 저희 작가분들이 미소를 많이 짓고 낚였는데? 계시네요. 네. 이게 진짜 헤드라인- 처음인데? (2002년 10월 18일) 날인데요. 여기 대전지방법원 판사 하다가 제가 정치에 입문한 날이에요. 어떤 선거에 출마로 입문한 게 아니고 저는 당시 대통령 선거 와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14% 정도의 지지율로 꼴찌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얘기할 때 제가 나라도 한번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노무현 후보가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판사직을 버리고 캠프에 참여를 했죠. 그것이 제 인생에서 판사 박범계와 네. 정치인 박범계의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을까요? 판사직은 제가 천직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경험한 법원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판사로서 정의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이라는 방식으로 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의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네. 상의도 없이 제가 일을 저질렀거든요, 사실은. 그 판사직 상의를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습니다. 10월 18일 날 그날 재판 끝나고 올라와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쓰고 법원장께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 3일간 단식 투쟁 같은 거 했었어요. 상의를 안 해도 제가 나쁜 사람이죠. 네, 이게 성격이 욱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네요. 그렇게 된대요. 맞네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전에 이렇게 둥지를 트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서울이나 전주 이런 데서 판사 생활할 때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님하고 형제들이 대전에 정착을 해서 사실상 대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계 같은 걸 느꼈다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어머니가 계시는 대전으로 와서 판사 생활을 좀 하다가 제3의 인생의 계획을 좀 세워보자.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이제 어머니 형제들이 있는 대전으로 오게 되면서 네.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전에 집은 있으세요? 집 있죠. 지금 제가 전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세.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의원님께서 전세로 지금 살고 계신 이유가 예. 혹시 나중에 저기 이제 중앙정치 무대로 나갈 때 빨리 정리하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모아둔 재산이 없어요, 거의. 이제 생활비도 약간 쪼들리고 그래가지고 서울 아파트 이제 서초동에 있는 거였는데 7, 8년 전에 팔았던가? 팔았어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좀 만들어서 그걸로 전세 자금도 일부 대고 생활비도 좀 쓰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가 됐지 뭐 중앙 정치를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 있게 집을 없애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 지금까지 갖고 계셨으면 그렇죠. 그 생각 그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네. 그 아파트 팔 때 가격하고 지금 대비하면 저 안타깝습니다. 예. 지역구가 대전 서구 을이시잖아요. 예, 예. 사실은 제가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잘 부탁합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항상 의원님의 사무실을 제가 지나가고 월평동. 있는데 그렇죠. 네. 대전 서구 을 지역 주민들이 의원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또 발빠르게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지역 구민으로서 뭐 혹시 이분이 뭔가 일을 잘하고 있다든지 어떤 인상을 받은 게 있으신지. 없는데 전혀 없어요. TV하고 이 프랑카트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실제로 사람을 보고. 최근에 좀 당대표 경선에 가셨다가 탈락을 하셨는데. 이해찬 씨가 됐지. 네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이해찬 씨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경륜이나 모든 게 경력 같은 게 그분이 월등하잖아요. 대님은 서울에서 그냥 왜요? 나라 일만 모시고 말이에요. 지역구를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구 관리는 좀
물론 관심이 많을 테지만 조금 좀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아, 우리 아니, 지역 구민들이 좀 더 자주 뵙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중앙 정치에 너무 활애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진실한 바람이니까 중앙 정치와 지역에서 시간을 좀 더 할애하는 것을 잘 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막 티가 안 난다, 티가 안 난다 하는데 이게 또 서운하잖아요. 저런 이야기 들으시면 아 내가 잘한 거 있는데 대전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신 거 중에 내가 이거 제일 잘했다 한 거 있으면 한번 네. 말씀해 주세요. 한번. 산업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마이스 산업이라는 건데 들어보셨어요? 네네. 네,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전에 DCC가 있잖아요. 네. 여기 대전의 DCC는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로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작아요, 규모가. 부산에 있는 백스코, 대구의 엑스코, 일산의 킨텍스 이런 데 비교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무역 전시관 있죠. 그 무역 전시관을 헐어가지고 거기다가 국제적인 규모의 DCC를 건립하기 위해서 제가 초기 예산을 확보를 해왔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부권 핵심 도시로서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려면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제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거. R&D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근거지,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된다는 거. 새로운 DCC가 만들어지면 그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거의 진짜 전적으로 제가 예산위원을 하면서 주력을 기울였던 부분이고 굉장히 흐뭇해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준 기자님은 화나셨어요? 지금 열심히 뭔가를 뭘 쓰고는 계속 있는데 뭘 쓰는 거예요? 우리 박병준 기자가 뭔가 담백한 질문을 그러니까요. 하나 준비를 했다고 이게- 들었는데 지금 할 시간이 왔네요. 예, 담백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저희가 좀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한 장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네, 의원님 이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의원님 이 사진 혹시 기억나세요? 저게 대통령 선거 때 한국 타이어 기억은 관련한- 하시네요. 이분들이 그 의원님께 꼭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셔갖고 제가 대신을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의원님처럼 높은 분들이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던 2017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당시 위원장이신 박범계 의원님을 만나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대선에서 지더라도 평타의 노동자 집단 사망 문제는 반드시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평타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병들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꼭 반드시 챙기겠다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산재와 관련된 오래된 절규를 해온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 뒤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만 뭐 핑계 같지만 지난 1년 동안 제가 집권당의 이제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중앙에 많은 그런 적폐들에 대한 관심에 머물렀고 지역의 생활 적폐들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제가 관심을 갖고 챙긴다는 그 약속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분들께 많은 위로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의원님이 사과를 좀 많이 하신다고 박범계는 사과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근데 저는 조금 바랍니다. 생각이 다른데요. 네. 너무 쉽게 사과한다기보다도 제 아까 솔직 담백한 제 성격과 관련되는 겁니다. 사과하지 않고 그냥 버텨도 돼요. 네, 그 구체적으로. 근데 정치인의 책임은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해요. 제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 저하고 간접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전주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삼례 강도 네네. 사건이 있었는데요.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쯤 삼례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인 76살 유모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마쳤습니다. 앉아서 이 자식이 앉아서 좀 와. 그쵸. 굳이 나. 엄청 탈레트레야 탈레구만. 나가 빨리 있지 나가. 이른바 삼례 3인조가 17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에도 문제가 있었고 진범이 양심 선언을 했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그 사건은 형사 합의부 판사 3명이 재판장과 좌우배석 판사 3명이 하는 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인데 그때 배석 저는 판사셨죠? 배석 판사가 아니고 정확히는 제가 형사 단독 판사였습니다. 신규 판사 자원들이 충원이 안 돼가지고 판사가 전체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제가 소위 몸배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잠시 법정에 앉아서 있어주는 거. 그러니까 사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예? 사건을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사건이 5심 사건이었어요. 그 재심으로 나중에 진범이 새로 잡히긴 했는데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들을 제가 뵙자고 청해가지고 그분들께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정치인의 책임은 그런 차원에서 무한대다. 뭐 사과 안 하고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사과를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방송을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최근 방송 중에 가장 예리한 질문 그리고 가장 솔직담백하게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공식 질문인데요. 내 이름 석자 박범계를 걸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최근에 마이클 샌델까지 동서고금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단어가 정의일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옳아. 저는 그런 차원의 정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데 작은아마 기여를 했다라는 제 이름을 걸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거창한가요?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름으로 삼행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뜬금없이 좀 네. 부탁드릴까요? 이거 진짜 준비 안 한 건데요. 박수를 쳐줍시다. 범계가 잘할 때까지. 개 계속해서. 오!